안녕하십니까. 이제 총선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점점 뭔가 이 감정평이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이제 선거나 이런 정치를 볼 때 이 사람이 우리 편이다. 저 사람은 상대편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생각을 내어놓고 정치를 바라보시면 더 좋습니다. 조금 객관적으로 보시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 한 가지 재밌는 거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요즘 이제 조국 혁신당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 이제 제3지대가 조금 이렇게 인기를 끈 거는 참 정말 좀 오랜만이죠. 한그 어쨌든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렇게 양당 구도를 가다가 이제 제3지대라고 부를 수 있는 세력이 나와서 조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민주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민주당의 뭐 스핀오프 정당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요즘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재명 대 조국의 갈등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진보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음, 윤석열 대 한동훈, 그러니까 현재 권력 대 앞으로 미래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대립을 얘기하고 있고, 우파 쪽에서는 이재명 대 조국 이 두 인물에 대해서 대립을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두 세력끼리 이제 이 서로 이제 다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에 대해서 집중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걸 하고 있죠. 음.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이야기하자면 조금 웃기죠. 그러니까 서로 상대편끼리 저기에 이제 넘버 원하고 넘버 투가 서로 싸울 거다. 그러니까 서로 그 상대편에 투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 자, 지금 이제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대빵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대빵이 있고, 어쨌든 이 대통령이 음, 당 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당 밖의 인물이다 보니까 당에 대한 자각력이 좀 약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나요? 계속 수천 작업을 해왔습니다. 맞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국민의힘 당에 대해서 수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다 수천 작업을 했고, 그 결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치적 파트너가 날아갔죠. 자기의 정치적 파트너가 날아가고 남은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과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어떻게 수족이죠. 수족인 한동훈만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어떻게 이제 한동훈 대표였나요? 어쨌든 비대위원장인가?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 선거에 진두지휘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지지율이 작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작기 때문에 한동훈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치고 뭔가 이제 보다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한동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활동적을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거 뭔가 치고 이게 계속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체제예요. 만약 근데 지금 상황에 보면 지금까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뭔가 노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이 사람 수족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한동훈에 대한 뭔가 기대치가 있죠. 기대 심리가 점점 내려가죠. 그리고 근데 아직까지도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계속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한동훈 대 윤석열의 대립 구조예요. 한동훈 대 윤석열의 대립 구조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재명 대 조국은 어떻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도 솔직히 윤석열 똑같아요. 계속 이제 자기의 이제 단독 당에 대한 이제 장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지금까지 수청 작업이다 보다는 이제 총선에서 대대적인 수청을 한 겁니다. 총선은 뭐 그런 거예요. 총선을 하면서 자기 편이 하고, 그러면 친문에 대해서 대대적인 친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잘라냈죠. 친문을 잘라냈죠. 이게 잘했다 못했다 보다는 어쨌든 이재명이란 사람이 친문보다는 자신의 이제 민주당에 대한 뭔가 이제 장악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곳의 지도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집단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네 지도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친문에 뭔가 이제 분노가 있죠. 당연히 친문의 분노가 있습니다. 친문의 분노가 이낙연한테 갔을 수도 있는데 재밌게도 이낙연한테 안 갔어요. 그게 조국한테 가버렸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게 조국한테 왜 갔냐 하면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투사적 이미지가 좀 부족했어요. 이낙연 전 총리가 솔직히 총리 때 잘했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뭔가 2% 부족했습니다. 뭔가 이 사람이 윤석열하고 싸우고 그리고 또 시기로 너무 좀 한 것 같아요. 너무 일찍 나왔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일찍 나오고 했다는 그런 거 들어요. 너무 오히려 이제 진짜 시기라는 것이 정말 정치에서 중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조국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쪽에 세력이 5% 이상 받으니까 이에 대해 집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민비조라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조국이라는 사람과 이재명 조국 그러니까 조국 그 당과 그 민주당의 관계는 서로 공생관계입니다. 지금은 공생관계예요. 그건 확실해요. 지금 단계에서는 공생관계가 확실합니다. 나중에 서로 싸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공생관계예요. 왜냐? 일단 민주당 중에서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이재명을 싫어하니까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민주당이 아닌데 이재명이 싫어서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죠? 다 조국 혁신당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안 키웠을 때 한 3% 4% 선에 했을 때는 별다른 주목이 안 받다가 일단 6, 7% 이상 올라가니까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나 민주당이 아니지만은 이재명만 싫어하고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조국으로 간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지금 총선에서는 이 둘이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이 둘을 지금 계속 우파 쪽에서 공격한다 하더라도 이 둘은 지금 공생관계예요.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딱 치고받고 싸워도 싸움이 안 합니다. 왜냐? 서로 치고받고 싸워도 공생관계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윤석열하고 한동훈 관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습니다. 아예 그냥 한동훈 당이 따로 있으면 몰라요. 한동훈 당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이 한동훈한테 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둘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났을 겁니다. 둘이 같은 당이에요. 그리고 윤석열하고 한동훈 수족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뭔가 대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이게 시너지 효과가 계속 이어나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이 관계는 한 당이기 때문에 서로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없습니다. 계속 뭔가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이 낮은 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돌파해야죠. 그래서 대통령을 공격을 하지 못하니까 자꾸 민주당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이제 조국 대표를 공격하고 계속 공격을 하죠. 문제는 이렇게 3대표는 공격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수치를 대입하고 뭐 다르게 생각하고 전당 관계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총선 구조는 대통령 지지율이 40% 미만, 30% 중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대통령 반대하는 사람이 50% 이상입니다. 그 절반 이상이 대통령을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국민의힘이 150명 이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대통령이 지지율을 40%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이런 극복을 하기 위해서 한동훈이 자기의 어떤 공간이 있어야 돼. 공간이 있고 그런 게 있어야 되지만은 지금 국민의힘 당 안에서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実施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립이 계속 나올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두 사람의 이게 본인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주변 사람들끼리 어떻게든 두 사람을 계속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 조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총선에서는 두 당이 다릅니다. 두 당이 다르니까 그리고 두 당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당이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지 이재명이 싫어하니까 이재명이 조국을 공격하면 그래도 조국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조국이 이재명을 공격하면 뭐라고 할까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당이 다른 것보다는 두 사람들이 서로 같은 성향 안에서 서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서로 이게 윤석열은 어쨌든 올라가야 하는데 한동훈은 올라가야 하는데 윤석열이 맡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로 화합하려고 화합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구도 안에서는. 총선이 끝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총선이 끝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 조국이 뭔가 갈등이 생기겠죠. 근데 그거는 총선 끝나고입니다. 지금 총선 기간에 어떻게 최대한 의석수를 끌고 모아야 되는 시기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에서 가장 민주당에서 최악이 뭐냐 하면은 151석을 그 국민의힘이 가지는 것이 민주당에서 최악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은 이제 앞으로 할 거 없어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는 그냥 감옥 가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근데 그 지금 뭐 민주당하고 범야권 200석 얘기 나오지만은 솔직히 그렇게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200석은 좀 힘들어요. 200석은 힘들고 범야권 180석은 지금 가능하다고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요. 근데 기본적으로 범야권이 151석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한 140석, 120석을 가져갈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냥 윤석열 정부의 레인덕이 좀 빨리 올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생각해도 윤석열 정부의 레인덕이 그렇게 빨리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국정 운영에 동력은 많이 상실될 겁니다. 그거는 확실하죠.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의 힘이 가장 강할 때 총선입니다. 총선 때 제일 강하죠. 그리고 지금 그 전에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을 잘 안 밀어줬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총선이 중간 평가 시기였던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총선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하고 나서 바로 1년 후에 총선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솔직히 대선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선을 이기는 당이 총선을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대선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 승리한
당이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하고 총선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총선이 좀 생각보다 내년 대선하고 다음 대선하고 꽤 연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좀 그러니까 지금 총선에 이제 총선에 이제 당선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 좀 마이너스가 되는 대통령의 지지율 보면은 완전 디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한국 정치 재밌습니다. 음. 그 지금 한동훈 대 윤석열 구도, 이재명 대 조국 구도 이렇게 자꾸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해서 싸워서 어떻게 보면 조국하고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의 파일을 작게 만들려는 노력이죠. 그것도 프레임을 짜는 건 어차피 정치꾼들이 다 하는 짓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조국이 너무 조국 당이 너무 팍 올라간 거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 개 당은 다른 당이고 다른 둘이 가까워질 수 없는 그건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민주당입니다. 둘 다 민주당이죠. 그리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다 시너지 효과를 잘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윤석열과 한동훈 당은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조금 갈등이 계속 유발될 수 없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윤석열이 한동훈 어깨 툭툭 치고 아유 뭐 손잡고 이렇게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그걸 극복을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뭐 한동훈이 할 게 없죠. 한국 가면 윤석열하고 치고받고 당은 나와야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동훈 이 사람이 너무 일찍 나온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준석 체제 아니더라도 이제 친윤 체제로 이 총선을 치러야 했어요. 친윤 그 전에 친윤 체제로 이 총선을 치르고 그 기존에 이제 지도부 체제를 이 총선을 치르고 그 다음 총선에 지더라도 한동훈한테 넘겨주는 게 한동훈한테는 좋았을 겁니다. 근데 한동훈도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면역이 있었겠죠. 면역이 있었가지고 한 것도 있겠죠. 너무 성급하게 낮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 이기더라도 한동훈은 자기의 전체적 자산을 많이 깎아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 자산이 찬실함도 정치인으로서 큰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이제 총선에서 많이 깎아 먹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서 어떻게든 151석을 못할까요? 140석을 먹어도 이제 국민의힘은 잘 받은 거죠. 잘 받은 겁니다. 151석을 받은 국민은 대승이고요. 그러면 뭐 한동훈 이 사람은 완전 대통령까지 바로 직행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140석 먹어도 그때부터 좀 힘들어요. 140석 먹어도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국회는 신물 국회 되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데 여기 한동훈이 어떻게 보면 지도적인 그런 것을 계속 이제 대중한테 나와서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기존적으로 윤석열 정권 자체 인기가 낮은 건 계속 30%대로 올라갈 것 같지가 않아요. 윤석열 정권은 지지율이 30%대에서 올라가지 않아 더 내려갈 거예요. 이제 3년 차 지나면 더 그게 더 올라가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한동훈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극복해서 대선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들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국 정치 재밌습니다. 이상입니다.